2018년 6월 셋째 주 첫 번째 소식, 진짜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진짜 4차 산업혁명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뭐 제조업의 어떤 부활, 일자리 창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진짜 세계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뉴스죠? 미국에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있잖아요. 저희 줄여서 약자로 G라고 그러는데. 네, 에디슨이 만든 회사. 그렇죠. 에디슨이 전구를 처음 만들어서 이제 했던 그 회사 설립한 건데, 네. 되게 또 연식이 깊어요. 100년이 넘었고 1892년에 만든 회사라서. 1892년이요? 네, 1892년이니까 지금 뭐 100년이 넘었죠. 네네. 근데 이제 다우지수에서 퇴출이 됐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네. 다우지수는 이제 여러 가지 각 사회적인 그 어떤 산업 분야별로의 중요한 핵심 기업들로 해서 이제 지수를 구성을 하는데, 일단 뭐 주가 지수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그 대표 기업들이죠. 각 산업군의 대표 기업들인데, 대표 기업으로서의 그런 위치가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퇴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네. 뭐 그 저변에는 뭐 주가의 하락이라든가 기타 뭐 여러 가지 실적 부진도 있긴 한데, 네. 어쨌든 그래서 그 연식이 좀 오래됐잖아요. 네.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한 50년 된 기업들, 50년 정도 된 업력인 거죠. 그러니까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산업사회가 시작이 됐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사라졌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조업 기반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현대기아차가 증시 퇴출됐다? 뭐 이런 정도의 충격? 엄청 상징적인 게 뭐냐면 이제 그 GE라고 하면은 그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잭 웰치. 저희 대학교 때 엄청 책 많이 읽었죠. 엄청. 그러니까 뭐 경영의 신이다. 막 네. 그리고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하위 인사평가 해가지고 하위 30%는 무조건 퇴출. 그러니까 그냥 알짜 없는 구조조정에.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인들도 맨날 거기 가가지고 뭐 교육받고 뭐 GE의 경영 방식이 어떠냐 해가지고 막 최고로 막 했는데. 이게 상징적이거든요. 헬스케어도 있고요. 또 이제 뭐 제조업 같은 거, 엔진 만드는 거. 여러분 보잉 같은 회사의 엔진, 그 다음에 그 엔진 최고예요. 네, 엄청난 발전소의 발전 엔진 이런 거 설비들 이렇게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앞에 전구도 있었고, 그 다음에 헬스케어 관련된 기계라든가 그 각 부문 에너지 분야에서 또 이제 엄청 많고 말씀하신 대로. 금융 파트가 있었고 네. 막 이렇게 있었는데 G 캐피탈 캐시카우였죠 사실은. 진짜 충격이 이만저만 아니 되게 상징적인 사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냐면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네. 100년 기업도 무너질 수 있다. 그러니까 국내에 주는 충격도 해서 뭐 4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네. 제대로 기업들이 어떤 반응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뭐 지금 아무리 잘 나가는 뭐 시가총액 10대 기업들이라도 충분히 망할 수 있다는 그런 뭐 강력한 경고 정도? 그렇게 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회사에서 이제 또 왜 더 주목을 받냐면, 그, 리멜트 회장이라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너 왜 잭웨치처럼 이렇게 주가를 부양하지 못하니? 막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새로운 시대에 자기네가 대응하겠다 이러면서 이쪽에서 이제 갑자기 소프트웨어 산업에 엄청나게 투자를 해요. 그쵸.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에너지 부분, 그다음에 전력 부분, 뭐 우주 항공, 뭐 이런 분야에 있어서 원래 이제 다 기계들이 있었거든요, 산업에. 그렇죠. 그 밑에 소프트웨어하는 팀들이 있었는데, 요 팀들을 제조팀 밑에다 두니까 자꾸 가불관계라든가 이런 스타일로 하고, 자기 회사 전체적으로 보면 만드는 웬만한 비슷한 기능을 다 계속 똑같이 다른 부서에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사일로가 생겨버린 거죠. 그렇죠. 쓸데없는 일이죠. 엔지니어들이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공통되는 걸 만든 다음에 적용하면 되는데, 그리고 그 하드웨어 하는 분들한테는 월급이 높고, 그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좋은 인재들이 안 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감하게 실리콘밸리 쪽에다가 연구소를 설립하고, 소프트웨어 부서를 이 제조팀에서 분리시켜요. 그래서 다 모아놔서 한 조직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니까, 갑자기 페이스북, 구글, 막 이렇게 있던 소프트웨어 천재들이나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야, G로 가자. 전 세계를 변화시키자. 진짜로 오프라인을 바꿔보자 해서 오고, 그 다음에 막, 매년 10월인가 언제 그 머신 관련된 행사를 했었어요. 컨퍼런스 하죠. 네, 컨퍼런스도 하고,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미디어라고, 프레딕스라고 하는, 그 뭐냐면 이제, 여러분 요즘 막 빅데이터하고 막 무슨 센싱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항공기에서 막 엔진이 돌면 거기서 센서들에서 쏟아내는 로그들을 막 저장했다가 그걸 갖다가 미리 고장나거나
뭐 중동 지역하고 뭐 북해, 남해 또 뭐 그 항공사마다 어디 위치에서 어디에 작동하는지마다 다른 거를 알고 네네. 고장나기 전에 미리 예측해가지고 대응한다. 그래서 그걸 프레딕스라고 하는 엄청난 그 미드웨어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기계에서 나오는 모든 소스 데이터들을 모아서 분석할 수 있게 해놓고 그런 걸 뭐 아마존 웹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뭐 향후에 이제 구글 같은 이런 회사들하고 클라우드 회사들하고 협력해가지고 전 세계 어디든지 할 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 그런 변화의 상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확 간 거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뭐 4차 산업혁명 얘기 나오긴 하는데 본원적인 경쟁력을 잃은 제조회사는 뭐 자기네가 아무리 디지털라이제이션 얘기도 많이 하고 디지털 전환 우리가 막 한다고 했지만 원래 이쪽 경쟁력을 잃으니까 그렇죠. 그게 아무런 메시지의 힘을 발휘하기 힘들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생존하지 못하는 곳에 디지털 혁신이 누구는 생존하기 위해서 디지털 혁신을 하라고 하는데 또 한편은 제조업의 진짜 본연의 역할이 뭐였을까? 근데 이 회사는 자꾸 금융 이슈가 자꾸 나오잖아요. 금융 파트 이슈에 대해서 제조업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조업이었다가 이제 제조업으로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조업으로 벌 수 있는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네. 금융에 관련된 영업이익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조업 기반 회사들이 금융회사들을 노리는 이유는 이거거든요. 제조업은 해봐야 뭐 10% 내지 15%. 많은 거죠. 그렇죠.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제조업의 마진 영업이익률이 되게 적어지고, 그러니까 2000년대에 IT 붐이 떴던 이유가 거기에 대한 어떤 무형의 가치, 소프트웨어에 대한 가치들을 되게 뻥튀기를 해놔서 이제 버핏 같은 경우가 그랬잖아요. 나는 여기는 그냥 가치 측정이 안 되는 회사들이고 알 수가 없는 거고 미래에 뭘 만들 수가 없다. 그러니까 비근한 예로 저희 예전에 그 새롬 보이스톡 하는 그 회사 있잖아요. 너무 잘 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굵직한 제조업 얘기하는데 갑자기 새롬을 얘기하면 아니 새롬하고 이제 삼성 주가 가치가 역전이 됐잖아요. 제조업 기반의 삼성전자에 비교해서. 네. 근데 지금 5천억. 뭐 말도 안 되는. 그 당시 5천억이었으면은. 네. 그냥 사는. 몇 조짜리잖아요. 몇 그럼요.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결국에는 G라는 회사의 성장세를 보면은 뭐 인수합병이에요. 그동안 인수합병한 회사들이 1000여 개의 사가 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재결치가 성장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조업의 기반에 대한 아마 재결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구조조정을 하고 해도 분명히 그 제조업 기반의 어떤 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게 본인은 아쉬웠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금융산업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뭐 저희 돈을 가장 많이 벌었던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보면 그 금융 공황기에 남들이 이제 주식을 매도하거나 할 때 쌀 때 주식을 사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길게 가지고 있다 그 회사들이 뭐 100% 1000% 이렇게 성장을 해서 그 과실을 나눠 먹는 건데 지위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오히려 본업인 제조업 기반에 조금 소홀히 했던 건데 이제 이게 전략이 문제. 그동안은 꾸준히 갔다가 몇 번 또 이제 지위의 그 굵직한 상황의 항공산업이 있는데 엔진 쪽들이 9.11 테러가 나잖아요. 9.11 테러. 9.11 테러가 나면서 항공기에 대한 여행이 되게 자제가 되고 그리고 항공기 발주들이 미뤄지거나 취소가 되고 이러면서 그룹의 어떤 그 되게 많은 제조업 기반했던 것들이 많은 영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인해서 금융 쪽에 많이 눈독을 기울이게 됐던 거고 실제로 금융 쪽이 전체 매출의 영업이익의 60%까지 간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벌어서 제조업 10% 그래 괜찮아. 그러니까 10%가 아니라 제조업이 마이너스가 나도 금융의 전체 이익의 50%니까 야 마이너스 그래 니네 마이너스 30% 나도 금융에서 플러스 60% 나니까 둘이 합치면 플러스 30 오케이 나쁘지 않아. 이래서 계속 성장을 했던 거죠. 근데 그게 쭉 가다가 저희 또 2008년 금융위기 뻥 터지잖아요. 그 금융위기 터지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뭐 말도 안 되는 수준까지 주가가 떨어지고 지휘캐피탈 자체적으로도 구제 금융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그랬던 부분이고 이 와중에 그걸 겪으니까 뒤에 또 그 이멜트 회장 같은 경우들은 그러면 안 되겠다. 금융도 믿을 건 없다. 믿을 거는 바다, 땅. 땀에 대한 가치를 느끼자 해서 이제 했는데 이분도 이제 너무 빨리 간 거죠. 뭐 헬스케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게 하나가 열리고 이렇게 되는데 아시잖아요. 애널리스트는 틀리기 위해서 예측을 한다. 맞지를 않아요. 이 분석 결과들이 이렇게 뭐 5년, 10년 뒤에 열린다고 했는데 헬스케어 여전히 뭐 10몇 년 돼도 열리질 않고 있고
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주가가 뭐 반토막이 났어요. 반토막이 난 상황인 거고. 뭐. 근데 그런 것도 있거든요. 아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 G로 따지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유럽 같은 지메스라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요즘 실제 저희들이 그 도랄에서 저번에 슈나이더 슈나이더? 일렉트릭 했는데 그분들이 이 G에 몰락하는 요 영역으로 막 들어오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회사를 들어가려고 막 들어가고 엄청 있죠. 노력하고 예, 있거든요. 예, 예, 그 G의 빈자리 빨리 예. 들어가자 이런 게 있고 또 일본의 미쓰비시 같은 회사들이 이런 전통적인 G 쪽이랑 경쟁하던 회사들이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한국으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현대중공업이 약간 비슷한 역할을 산업구조. 일부 네.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나머지 유럽 회사들은 지금 멀쩡하잖아요. 네네. 그 지멘스라든가, 일본의 뭐 또 미쓰비시 같은 회사들은 괜찮은데, 이게 너무 금융 쪽에 쏠렸던. 저는 근데- 궁금한 게 그거예요. 째겔치는 경영의 신이라고 보세요? 근데 저는 그냥 그 양반이 너무 구조를 금융으로 해가지고 후임자한테 넘긴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제 금융 쪽으로 넘어가. 무지막지한 구조조정과 네, 그 본업에 집중하지 않은 째겔치부터 잉태된 거 아니냐라고 했을 경우. 째겔치 자체가 사실은 구조조정의 혁신가잖아요. 그 구조조정의 전문가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실제로 그 2001년도에 CEO에 오른 분이 제프리 이멜트거든요. 네네. 이분부터 저는 좀 했다고. 근데 째겔치까지 가기엔 좀 너무 먼 것 같고요. 이멜트 회장 자체가 일단 뭐 많은 또 그 와중에 많은 구조조정 그리고 자산 매각을 실행을 했어요. 그러고서 본인이 이제 뭐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해서 이제 캐피탈뿐만 아니라 나머지 것들 매각을 했어요. 매각을 한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매각을 한 것들이 뭐 영업이익이 되게 적어요. 영업이익이 적은 거죠. 전통 제조업 기반들이니까. 그리고 새로 신생하는 성장 산업들이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나고 있는 건데, 네네. 캐시카우가 없어진 상장에서 그것들을 이제 매각을 해서 해서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집중을 하겠다고 했는데, 매각한 그 회사들 금액이 규모가 무려 300조거든요. 김주환 아저씨가 또 모처럼 네. 내 지인은 소프트웨어 회사로 간다고 광고해놓고 결과적으로 아웃풋이 없었어요. 근데 오래 걸렸죠. 왜냐면 저게 이제 뭐냐면 예전에 이게 무슨 비유로 보면 실제 G는 삼성 이건희 회장이 모델로 삼았던 회사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도 실제 금융 쪽이 강화돼 있어요. 네네네. 실제는 그런 거 보고. 생명, 보험, 뭐 네. 카드 다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또 하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도 실제 영화 산업 같은 컨텐츠 산업에 뛰어들었다가 안에서 누가 그 얘기도 했거든요. 그게 없어지고 나니까 그래 우린 진짜 제조업인데 거기에 집중하자 해가지고 전자가 이제 계속 집중해가지고 네네. 지금 이제 그런 경쟁력은 이제 확실히 가져갔다 이런 얘기도 하고 아까 또 어깨 아는 분하고 이렇게 어제 참 무슨 얘기를 하는데 반도체가 사상 최대로 또 올해 화랑기일 것이다. 아직 네네네. 중국이 못 쫓아온다. 네. 이런 얘기하고 1년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는 거의 끝나가는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도 네. 없잖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았는데. 근데 진짜 금융을 하긴 했지만 한 계열사에서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삼성 같은 한국 업체들하고 좀 차이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사업부서에서 한 거잖아요. G캐피탈처럼. 그렇죠. 그 그룹사 전체에서. 근데 우리나라 일단 전자, 뭐 화재, 뭐 생명 이렇게 금융회사긴 한데 이거 분리시켜 놓고 있는 구조긴 한데 이거 뭐 나중에 이제 뭐 그 자녀들한테 지분 넘길 때 이제 항상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 요런 문제 제조업이 그 자기 본업이 아니었던 거에 가서 돈을 많이 벌었어. 실력이 좋아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본업에 충실하지 않거나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이쪽에 돈이 많으니까 야 우리 아무거나 사도 된다 하다 보니까 그쵸. 문어발식 확장을 막 하다가 네. 갑자기 금융위기가 터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는 외형적 확장에 신경 쓰다가 내실을 못 하다 보니까 그렇죠. 갑자기 이렇게 도태돼. 그래서 이게 누구 책임을 질 수도 없고 근데 어떻게 따져보면 뭐 이멜트 회장이 한국에 왔을 때 제가 갔었거든요. 그렇죠. 진짜 재미난 얘기를 했었어요. 그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왜 우리가 그쪽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도 했었고 그래서 우리나라 제조업체를 또 저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실제 작년부터 실적이 너무 안 나오고 네. 다른 기업들은 다우지수에서 막 주가 올라가는데 그거 아시죠? 저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가 취임한 지 1년 시점이었거든요. 그때 경기 다우지수 주가가 진짜 사상 최대로 좋았던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좋아한다고 막 자랑했는데 실제 그때 GE의 그 주가가 최하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만 그 잔치에 끼지 못하면서 위기설이 계속 나왔었는데 그때가 7월인가 아니, 언제였었는데 제가 그때 글도 썼었는데 어쨌든 뭐 아쉽네 아쉬워. 예, 그러니까 본업에 충실해라. 그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저기 소프트웨어 유통 회사를 만들진 않잖아요. 그럼요. 아니, 자기네 걸 만들어. 그럼 우리는 당연시 하잖아요. 포장해야 된다. 유통회사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뭐 애플, SI 회사가 있지는 않잖아요. 네, 그럼요. 이쪽도 워낙 다양한 산업으로 가다가 이제 제가 볼 땐 그 너무 화려한 한쪽? 근데 금융과 제조가 매칭은 안 되는 영역이잖아요. 매칭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금 조달할 때는 최강인데. 그러니까 이게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이제 주식에 상장을 하게 되고 주식 상장을 통해서 이제 자금을 보유하게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IPO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자금을 모으기 위한 거죠. 근데 그런 면에서는 G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 되게 손쉽게 돈을 갖고 올 수 있었고. 네. 김조한 씨는 네. 삼성이 반도체 회사 잘 못했으면 네. 금융회사로 갔을 거다라고 하는데 전 절대 그렇지 않았다고 봅니다. 삼성전자분들은 뼛속까지 제조업체예요. 진짜 잘하고 계시잖아. 삼성이 금융에서 실수를 많이 하고 있죠. 네, 김주한 매니저님, 그죠? 네. 여튼지 간에. 어쨌든 뭐 근데 이제 진짜 여러 상징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지위를 보고 나서 저는 좀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조업은 그러면 지난 10년간 과연 본업에 집중을 했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 사건을 보고 뭐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탈바꿈이 잘못됐다, 뭐 디지털 전환에 실패했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진짜 문어발식으로 했다. 같은 제조업 라인에서도 자기네 거 집중적으로 해야 될 거 했었는데 전혀 산업, 금융. 근데 우리나라 그러면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제조업체들이 과연 자기네 제조업 본연에 투자를 계속 해왔느냐. 단적인 예로 철강산업. 그잖아요? 포스코가 뭐 새로운 지금 이제 대표도 뽑는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네. 그 몇십 조 갖고 있던 알짜 기업이 10년 지나가지고 거의 거덜났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치권의 외풍, 뭐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동조 의혹도 있고 네. 그런 와중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 10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땅 파는데 국가가 리소스를 자꾸 투입하고 근데 나는 단순히 땅 판 것만 문제가 아니라 그럼 땅을 팔았으면 그거 기술로 어디 수출했든가 건설이라든가 우리가 하천 관리 쪽이 전 세계 최고가 됐다든가 그런 내용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 10년 동안 안 했던 결과가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를 제가 몇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예전에 2016년에 도라이브 시작한다고 했을 때 어느 업체 갔더니 1월 달에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그 자금 흐름을 통계낼 수 있는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기업 이름을 이렇게 없애버리고 우리나라 통계를 낼 수 있대요. 법적으로 빅데이터 같은 거 분석해서. 근데 동남쪽 진짜 끝장나서 무슨 큰 일이 벌어진다고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계속 했더니 미쳤냐 했더니 나중에 동남쪽이 뭐예요 했더니 울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울산, 포항, 부산, 거제까지. 회계 소프트웨어 얘기하시는 거죠? 예. 이게 또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네? D사 아닙니까? D사. 네. 근데 그분들이 막 쑥대밭 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폐업이 속출한다. 자기가 놀랬다는 거예요. 자금 흐름을 보고 나서 갑자기 막 그 지역에서 공이 몇 개씩 빠지는 거야. 매출이 안 올라오니까. 예, 근데 빠지는 숫자가 이게 만만치 않아. 근데 주소지들을 딱 봤더니, 그러니까 대략 주소는 그 어느 시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경남, 울산, 뭐 이렇게 단지들. 경북 이렇게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거제 막 이랬는데 그쪽 지역이 막 엄청나게 꼬꾸라지는 듯한 무슨 상황이 발생하는 거야. 근데 그분이 나한테 알려줬죠. 분명히 지금 동남 쪽에 난리도 아닌 일이 벌어졌는데 그분이 나한테 뭐냐면 이거를 민간 기업이 우리 같은 회사도 정보를 이렇게 그냥 매출 관련된 정보를 국가 통계내는 데이터에 접속해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맨날 세금 건드리고 이러는 정부 부처가 몰랐을 거냐. 근데 이미 2016년부터 근데 그 전부터 그런 징후가 있었어요. 15, 14부터.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이제 2018년까지 왔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고용 이슈다 뭐 하는데 이미 지난 10년간 대응을 안 하고 엉뚱한 것들 하고 말씀하신 대로 연구개발해야 될 돈을 땅 사는 데 투자하고 이런 회사들 그럼 지금 와가지고 이제 그 10년 동안 연구개발 안 했다가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 이제 고용 이슈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조업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조업 뭐 어디고 막 철수하고 이런 것들이 아 진짜 지혜 상황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야 이건 우리나라도 지금 10년간 이랬는데 데자뷰가 되죠. 예. 그러면 이런 기업 하나 휘청거렸는데 우리나라 대기업들 저렇게 휘청휘청거리는 순간 난리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나니까 진짜 깜짝깜짝 겁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근데 미국은 지금 지인은 몰락하는데 나머지 뭐 소비 시장이라든가 뭐 기술 회사들의 어떤 붐업 그다음에 이게 실제는 뭐 구글 같은 회사가 전체 고용 인원은 얼마 안 되지만 보시면 이제 개발 생태계가 있잖아요. 전 세계에. 그렇죠. 그게 무지막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뭐 많은 분들은 저기는 얼마 고용하지도 않는데 네. 시가총액이 얼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는 네이버에 관련된 수많은 인터넷 비즈니스 하는 생태계가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엄청 큰 고용에 대한 어떤 이슈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단적인 비교로 할 수는 없지만. 근데 그나마라도 이제 나머지 다른 엔진이 있으니까 그나마 이제 미국은 이제 막 계속 하거나 아니면 뭐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깡패처럼 제조업체들 안 데려와 막 이래가지고 해외에 있는 업체들이 막 오게 해서 다시 만들려고 하고 있고 거기다 이제 여기는 진짜 땅은 주는 대신에 대신 운영하는 사람은 공장에 몇 명 안 둔다 이러는 거야. 제가 어저께 들었는데 이건 얘기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요. 모 회사에 공장을 짓고 나면 관리자가 4명 정도밖에 안 된대요, 여러분. 엄청 큰 공장인데 고작 관리자가 4명. 근데 그 양반 중앙에서 모든 데이터, 이 화면들을 CCTV 같은 거 보면서 관리하고 있대. 그러니까 건설할 때는 하는데 운영자가 옛날에 되게 많았는데 4명이 한대요. 오퍼레이터가 필요 없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만약에 제조업이 붕괴됐을 때 미국처럼 다른 산업군이 그 인력들을 수용할 수 있는 만큼의 다른 사람이 살아나냐 아니냐가 문제거든요. 근데 그게 대체가 돼야 되는데 그분들이 이쪽으로 오게 하거나 뭐 직무교육을 다시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무너졌는데 그분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 그 뭐 이게 그 경기 측면에 약간 저게 있는데, 그러니까 경기 측면에서 보면은 그 노동이 많이 필요한 게 건설업종이거든요. 건설업종. 맞아요. 건설업종이라서 뭐 그래서 뭐 뉴딜이든 뭐든 간에 뭐 우리나라 4대강 프로젝트 뭐 열심히 해가지고 했는데 어찌됐든 너무 과하게 했고 쓸데없이 해가지고 뒤에 이제 후폭풍이 있는 거고. 근데 지금은 너무 막아놓은 거 아니야? 냉정히 말하면. 막아놓은 건 아니죠. 아닌가요? 네, 막아놓은 건 남들이 아니죠. 다 이제 건설하고 끝날 때쯤 돼서 이 정부가 들었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저는 그 부동산 쪽을 좀 안 좋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도시 재생도 그렇고 기존의 원주민들의 주거율이 현저히 떨어져요. 왜냐면은 집값이 그러니까 이게 쪽방이 30만 원짜리 15만 원짜리 방이 있던 것들이 새로 짓는다고 해가지고 하는데 그 새로 짓는 사람들도 거기에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이 없는 거죠. 재건축 비용을 부담을 하고도 자기가 돈을 더 내야 되기 때문에 결국 그러면 난 이거 팔고 더 싼 데 가서 살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 여튼지 간에 근데 이제 뭐 다른 나라는 이쪽 영역을 이쪽으로 해주는 게 있었는데 뭐 그런 문제라 하더라도 일단 우리나라가 계속 그렇게 가는 이유가 건설 부분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이슈는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그게 일단 거의 멈춰져 있는 거 아니에요? 약간 집값을 잡는다거나 이러면서 일단 1년간은 약간 옥죄는 쪽으로 온 거 아니에요, 일단. 옥죄는다고. 약간 그러다 보면 지금은 큰 건설 경기는 안 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고용 이슈는 계속 발생을 하는데 문제 뭐냐면. 근데 만약에 용산 개발하면 사람들 엄청 터질걸? 난리 나긴 하지만. 어디 개발?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가잖아요. 용산 재개발이 갑자기 붐업돼. 근데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겠어요? 지금처럼 고용 이슈가 있고 건설에 대해서 이슈에 대해서 얘기가 안 나오면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시프트 할 수 없는 상황 그런 게 있어서 물론 이 엉뚱한 쪽으로 가긴 했습니다만 왜냐면 이제 지인은 몰랐겠지만 미국은 다른 산업군들이 일어나면서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후폭풍 엄청 거세겠죠. 왜냐면 로드 밸런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차지하고 있는 포지셔닝이라든가 고용의 이슈가 붕괴됐을 경우 이분들이 거기서 종사했던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그런 딜레마에 있는 거죠. 그리고 경기가 되게 좋은 국면도 아니야. 글로벌하게 좋다고 하지만 맨날 무역 전쟁 하잖아요.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그렇죠. 그런 뭐 세계 수출 10대
나라고 하지만 뭐 금리 올리다 보면 미국에서 금리가 더 높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달러들 나갈 수 있거든요. 이자가 저희가 더 많이 주네? 하면 또 싸울 수도 있고. 실제로 나갔죠.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약간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맞물려 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 지위 상황을 야 미국에서는 뭐 지위가 거기에 종속돼 있고 막 10,000명씩 지금 구조조정 당하는 아픔이 있어요. 그쪽 산업군에 보면.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그나마라도 다른 영역에 있으니까 나라가 좀 버티고 있고 한데 아니 우리나라처럼 이게 전반적으로 어느 영역으로 갈 수도 없는 상태에서 기존에서 이때 산업이 붕괴됐을 때 어떻게 될지 그게 이제 걱정인 거죠. 그런 시기인 거죠. 지금의 이제 문재인 정부의 산하가 많이 무너졌죠. 뭐 철강 대표적인 제조 기반들이 이제 철강, 조선, 자동차인데 노동지발적인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그런 것만 보면은 일반적인 제조업 기반은 좀 많이 약화됐다고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뭐 고용이 안 됐다라고 하는데 물론 정부가 이제 1년 지났으니까 책임을 지긴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상황이 이분들이 한 건 아니야.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제대로 좀 그런 쪽에 이제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그러니까 제조업 상징의 이 지위 몰락에 한국 제조업이 그동안 10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 그럼 지금이라도 위기를 제대로 인지를 하고 네, 정부에서 이제 그쪽에서 다시 도와주거나 아니면 진짜 기업들 입장 대기업이잖아요. 당신들도 진짜 계속해서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분 그 얘기도 했어요. 뭐 실제는 뭐 자동차 회사도 클라우드에 절대 정보를 올리지도 못하게 되어 있다. 미친 거 아니야 했더니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모른다. 그러다가 나중에 후폭풍이 더 거셀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제가 고향이 충남 서산인데 실제 서산에 그 파워텍이라고요. 현대 계열에 관련된 미션 만들고 뭐 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일거리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일거리가 엄청 많이 줄어들었다고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동네에도 여파가 점점 이제 나올 것 같은 그렇죠. 고용 유지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제조업체들이 이제 진짜 전략 한번 잘못 짜거나 이제 군산에 이제 지휘가 공장에 나가듯이 그러니까 SUV 시장이 엄청 컸는데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제품은 SUV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소형 자동차 시장이 줄어들었어요. 엄청 몰락했어요. 이유는 기름값이 너무 쌌거든요. 기름값이 너무 싸니까 사람들이 경유따자 SUV 막 이래가지고 쫙 심령 간 거야. 근데 정작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현대라든가 이런 데는 SUV 시장을 놓친 거죠. 그냥 승용차 시장만 갖고 있다가 그러니까 그런 변화나 이런 걸 진짜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면 한순간에 삐걱삐걱 하는 것 같아. 대응을 좀 잘해야 될 텐데. 근데 뭐 현기차는 워낙 문제가 많아서 뭐 그거 외에도 전략의 문제 말고도 제품의 품질 이런 게 워낙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수입차 쪽으로 많이 돌아갔거든요. 많이 돌아갔기 때문에 국내는 더 힘들 것 같아요. 저희가 진짜 모처럼 테크 방송인데도 이 제조업 얘기를 왜 하냐면 말씀하신 대로 이 4차 산업혁명 얘기 나올 때마다 지의 행보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 공장에 있는 스마트 공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진짜 센싱 수많은 공장에서 나오는 데이터들 아니면 기계에서 나오는 센서에 부착시켜 놓고 거기에서 그 어떤 사고가 날지 미리 예방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한국에도 그런 일이 있었대요. 오모 회사라고 DB 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전 세계 1등 RDBMS 회사가 있는데 요 지가 그 회사 제품을 써요. 국내에 있는 지 엔지니어들이 본사에서 갑자기 야 저기 문제 생길지 모르니까 빨리 가라고 저녁에 회식하고 있다가 그래서 딱 갔더니 미리 방지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기존하고는 뭐가 다르냐? 고장이 났어요? 그때 와가지고 원인을 파악하잖아요. 그럼 일단 고장이 난 순간 무슨 여파는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 다음에 빨리 와가지고 문제를 파악해. 근데 만약에 이걸 교체해야 된다라거나 그랬으면 부품을 갖고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없으면 또 들어와야 돼요. 그동안에 뭐 피해들이 많잖아. 근데 요즘은 미리 예측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지가 항상 얘기했던 프레딕트라는 그 솔루션도 사전에 예측합니다. 그쵸. 해가지고 자기네가 센서, 빅데이터 이런 거 막 이런 내용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을 막 탈바꿈하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라고 해가지고 엄청 주목을 받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조업의 부활을 디지털이라든가 이런 걸로 바꾸려고 했더니 그럼 유능한 인재가 들어오게 하려면 소프트웨어 인력들을 별도 팀으로 엮어야 된다는 어떤 그러니까 구조적인 면들, 그러니까 인력, HR 재배치 이런 얘기에서도 되게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었어요. 근데 정작 그게 이제 엎어진 거지 지금.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지금 디지털 전략을 어떻게 향후에도 계속 가져갈지 궁금하긴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엎어졌을 경우 저거는 그냥 말만 했는데 안 된 거 아니야 라거나 뭐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한국 기업들도 그런 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일단 이게 엎어지다 보니까 뭐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볼 때 가긴 가야 되는 길인데 제대로 잘 갈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잘 될 수 있을까요? 뭐 미국 기업이니까 네. 뭐 저는 뭐 굳이 뭐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을 것 같고요. 국내 일단 GE 코리아에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이 좀 안타까워요. 왜냐면은 거기 가고 계신 분들이 누군가 구조조정하는데 웃으면 안 되죠 진짜. 예, 그 처음에 왜 GE로 가지? 그래서 되게 좀 의아했었어요 개인적으로. 왜 GE로 가지? 그 뒤에 나오는 이제 GE의 메시지를 보고서 저래서 저분들이 거기 갔구나. 그렇죠. IT에 되게 뛰어나신 분들인데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좀 많이 개인적으로 좀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참 안타까운 소식. 진짜 제조업의 상징 지혜의 몰락이 21세기에 지금 벌어지고 있네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부르짖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는 과연 이런 대응들을 잘 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두 번째 소식은 가상화폐죠. 암호화폐 소식입니다. 저희 뭐 또 매주 빵빵 터져주고 매주 있는 나는 것 같습니다. 네. 빵빵 사고 나고 있는. 두 번째 소식은 가상화폐 암호화폐 방송에서 가상화폐로 나오더라고요. 저희들은 암호화폐로 정부에서 가상화폐라고 정식으로 명칭으로 쓰겠다고 법률에 그러니까 잘못 써놓고 나서 계속 강요하고 있어요. 저희는 암호화폐라고. 네, 저희들은 암호화폐로 하겠습니다. 크립토 커런시니까 직역으로 해서. 빗썸이라는 회사가 해킹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350억 가량 피해가 발생했다. 이 소식인데 지난주도 다른 회사가 코인레일이죠. 발표했는데 매주 벌어지니까 근데 일상화된 느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보안 관련된 그 교수님도 있거든요. 네네네네. 고려대학교의 김모 교수님이 페이스북에다가 정부가 규제를 안 했다고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아니 어떨 때는 자율 규제에 맡기라고 해놓고 나서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땐 정부를 탓하냐 이런 얘기도 또 안타깝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빗썸에다가 전화해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더 빗체인 황치우 기자가 빗썸 홍보팀을 연락처 알려줘가지고 내가 전화를 해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했더니 공식적 입장을 알려드릴게요. 네, 지금 시사와 검찰청 이런 데서 조사 중입니다. 조사 중인 관계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장을 발표하겠다. 이런 내용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이런 일들이 지금 너무 자주 나오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 다른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금융권에 비해서 금융권을 이런 식으로 보안을 더 강화하고 막 하는데 너무 이 암호화폐 거래소는 이게 무슨 매주 두드려 말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무섭거든요. 야 저기 공략하면 300억을 가져갈 수 있어 막 이런 거잖아. 저번에 한 400억 털리고. 그러면은 해커들이 계속 서로 또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진짜 너무 신뢰성을 주는 것도 힘들 뿐더러 그런 거 아니냐 했더니 관련 업계에 계신 분이긴 합니다만 노력을 하겠다. 더 애를 쓰겠다. 이런 하나만한 소리를 실진했습니다. 빗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저희 되게 많이 털렸잖아요. 빗썸 되게 많이 털렸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뭐 국내 보안 업체들의 솔루션들이니까 안 갖춰진 데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저는 좀 더 가서 나야나 그 서버에 오기 이제 해킹하면 그거 해킹 털리고서 이제 비트코인 받게 되면서 했던 부분이 있고, 이쪽 이제 그 빗썸 같은 경우들은 사실은 작년에 먼저 털렸잖아요. 작년에 직원 컴퓨터 해킹당해서 36,000명 고객 정보가 유출이 됐어요. 근데 뭐 빗썸에서 이제 10만 원씩 돈 많으니까 줄게 10만 원 정도씩 주고 보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근데 이제 2017년 6월에도 이제 빗썸이 한 번 정도.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궁극적으로는 코인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는 건 아니고. 거기 정보만 유출된 거였는데. 네네네. 이번에 털린 거 같은 경우들은 이제 다시 이제 그 회사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정을 정확히 얘기는 하진 않아요. 근데
그 담당자 얘기를 보면 털린 어카운트에 대한 부분들을 회사 계정 걸로 복구를 해줬다. 개인들은 손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참 대범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빗썸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뭐 국내 1, 2 사업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빗썸이 보험을 들어놨고 한 60억 정도 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는데, 이제 여기 좀 난항이 있어요. 보험사에서 보험 지급을 거절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보험의 어떤 상황에 대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험 그러니까 뭐 형판이 안 좋아졌을 때에 대한 보험금 청구라든가. 근데 거기 근데 몇 가지 항목인데 보니까 네트워크 보안도 걸려 있었거든요. 근데 그 네트워크 보안 이슈는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보험사 좀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쨌든 근데 뭐 대법원 조건이고, 제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 갖고 있는 거 한 10분의 1 정도 털린 거거든요. 빗썸의 조치는 나쁘진 않은데, 궁극적으로 여기에 걸려 있는 보안 회사들, 이제 그동안에 털렸던 데들 있잖아요. 뭐 야피존이라든가 유빗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문제 뭐냐면, 보안 솔루션들이 다 국산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심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국산 소프트웨어들의 저는 문제가 좀 있지 않나라고 되게 좀 많이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엔드포인트 솔루션들도 문제인 거고,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워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고. 네, 실제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차마 큰일 날 뻔했네요. 네, 뭐 업체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실제는 보안 업체들한테. 아니 이게 우리나라 그 암호화폐 업체들이 컨설팅이나 이런 거 의뢰를 하지 않느냐라든가 관제 서비스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저는 옛날에도 그 뭐랄까 그 싸이월드 해킹 사건 이런 게 나왔을 때도 이거 관제 회사들도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실제 그때도 관제 회사들은 무죄 판결 났거든요.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다 해가지고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실제로 그럼 관제를 왜 해?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대신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회사들처럼 이렇게 강력하게 왜 안 하냐, 은행권처럼, 제1금융권처럼. 근데 이분들이 이제 진짜 제대로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죠. 말한 대로 이게 국산 소프트웨어 문제인 건지 아니면 실제는 국산 소프트웨어만으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아요. 사실적으로 국내 금융권이 됐든 통신사든 됐건 네트워크단부터 계속 막고 하고, 클라이언트 단에서도 막 되게 해외 장비도 갖다 쓰고 엄청난 그 보안 서비스 이런 게 이제 엮여져서 쓰고 있는데, 이게 과연 우리나라 지금 암호화폐의 기업들이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그게 좀 이 사건이 계속 지금 한두 번 나온 것도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고객 정보가 유출될 정도였던 사건을 경험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금액 300억이 넘는 350억 가량의 지금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 보면 뭐 이런 회사는 진짜 할 말이 없는 거죠. 대표적인 국내 거래소 시장인데. 그래서 좀 시장이 더 좀 타격이 큰 거고, 그러니까 작년에 많이 털렸잖아요. 뭐 야표전 털리고 빗썸 털리고. 그래서 올해 이제 1월에 이제 마지막 또 그 유비 털리고 또 털린 거예요. 털려서 여기서 이제 뭐 전체 자산의 17%가 날라간 거죠. 날라가서 파산 신청을 하고 했는데, 다시 이제 회사명이 바뀌었는데 고객 보상 당연히 안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빗썸의 조치는 저는 뭐 본인들이 손실을 감안한 거니까 어찌됐든 처리를 하든 뭐 본인의 자본금을 처리하면 되니까 저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저희 계속 얘기했던 대로 제도의 좀 그러니까 합법화가 아니라 정식적으로 어떤 좀 엄격하게 스트릭트하게 어떤 그런 제한사항을 둬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다행스럽게는 이제 기존에는 신고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신고만 하면 됐죠. 이제 허가제로 바뀌는 거고, 좀 규제가 좀 되게 강화되는 건데, 근데 좀 아쉬운 게 올해 그 작년에 사건 터지고 나서 올해 1월달부터 3월달까지 과정부에서 또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들 21곳 선정해가지고 순위별로 해가지고 점검을 했어요. 그래서 보안 취약점이 있다, 대부분의 업체에. 4월달에 해당 업체별로 키사랑 해가지고 보안을 취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놀고 있었다, 이 사람들. 4월달에 했는데 지금 2달 동안 아무것도 안 했던 거고. 당시 취약된 거를 보게 되면은 뭐 시스템 접근 통제, 뭐 NAC 미비된 게 17개사, 뭐 망분리 미흡된 게 16개사, 그리고 이상지급 모니터링 체계 부재 17개사, 뭐 가상통화 지갑, 암호화기 보안관리 미흡 18개사. 그 대부분인 거죠. 비밀번호 보안관리 10개사, 보안 시스템 부재 12개사. 보안 시스템이 없는 거래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들은 털리면 뭐 답이 없는 거고, 뭐 코일레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 그러니까
이게 그 블록체인 협회에서 자유규제 사안으로 했던 게 자유규제로 자기네들이 했던 게 거래소에서 갖고 있던 코인의 30%는 핫 월렛에다 두고 나머지 콜드 월렛에 70% 두고 그러니까 3대 7의 비율로 맞춰갖고 거래하게끔 해놨는데 저는 이거 자체도 조금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들은 전부 다 이제 하드 월렛에다 두고 이 가상으로 그러니까 어카운트를 별도로 만들어주죠. 그러고서 최종 출금하는 사람한테만 자 어쨌든 팔았던 살았던 간에 그 금액에 뭐 손실이 됐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비용만 지불해주고 본인들이 그 화폐 관리를 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보관도 안 되는, 그러니까 계속 관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하는 것들도 문제인 거고, 보안 소프트웨어 업체들도 가서 보면 실제로 그 본인들이 그 사람들이 입출금을 받거나 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보안 솔루션이 뭐가 설치가 되어 있냐 보면은 국산 소프트웨어들이에요. UTM도 들어가 있고 그 방화벽도 들어가 있고 좋은데 그런 거보다는 실제로 전 좀 안타까운 게 이 관리자들이 이중 인증도 안 하고 OTA도 안 쓰고 이런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관리의 편의성이 있긴 하지만 저희 뭐 농협 사태도 있잖아요. USB 그렇죠. 1번 USB 들어가서 다 서버 178대 날라갔으니까 이런 것처럼 좀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좀 상식선에서 좀 보안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 이제 매주 나오니까 이제 저희들도 또 털렸어? 막 이렇게 저도 이제 자꾸 그런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또 털리나? 막 이런 기대감이 자꾸 있는데. 자, 다음 주에는 안 털린 곳들 털어주세요. 네. 예. 그러니까 진짜 좀 이런 진짜 뭐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분들이 그냥 이렇게 되면 이제 점검을 둘째치고 이제 보안 서비스를 강제화시키지 않으면 근데 규제도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국내 자꾸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게 있으면 이렇게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손해배상 금액이 일단 되게 적을 거고요. 뭐 비싼 같은 경우도 그때 그 개인정보 유출해가지고 받았던 금액이 전체 1억도 안 돼요. 그러니까 되게 좀 미미한 거고 본인들 입장에서는 하루에 수수료 수입이 50억씩 발생하는데 1억 낼게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얘기들이 계속 나왔죠. 네, 벌금 내는 것보다 들어오는 수입이 너무 많으니까 네, 벌금 낼게. 그리고 거. 보안 투자했다고 했더니 결국 1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론 100억이란 금액이 적은 건 아니지만 실제로 이 100억이 온전하게 시스템 솔루션에 들어가서 정확하게 보안이 되느냐 안 되거든요. 도 기자님 그 국내 보안업체들이 AI 적용한다고 들어보셨어요? 저 연구한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연구만 하고 있죠. 실제로 제품에 적용하는 건 못 보셨을 거예요. 적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요즘 국내 업체들하고 만난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외산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AI를 다 적용이 되어 있는 상황. 한참 됐죠. 네. 그분들은 뭐. 네. 그리고 하다못해 그리고 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개인정보 유출 같은 것도 보면 이게 이메일에서 악성 코드가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메일을 클릭한 상태에서 악성 코드가 들어가는데 저런 상황으로 추정되는 거죠 지금. 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한번 국산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시고 해외에 성인 사이트라든가 뭐 이상한 사이트를 한번 접속을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네, 유도하는 거예요. 아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막 팝업이 막 뜨고 막 이럴 거예요. 근데 외산 소프트웨어들은 그 팝업들이 다 제거를 시켜줘요. 네, 거기에 악성 코드 감으면 안 되게 백단에서 다 처리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국내 소프트웨어들은 그러지 못하다라는 게 가장 큰 저는 이번에 문제점이 그런 거고 그리고 메일 서버 자체적으로도 그 메일 서버 자체에 보안 솔루션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서버 자체의 보안보다 메일 서버 자체에 보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메일 서버 자체가 보안이 되는 거고 거기에 백신이라든가 뭐 네트워크 시큐리티 이런 서비스들이 되는 거고 그래서 들어오게 되면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분석을 해서 삭제를 그러니까 뭐 딜리트 해주거나 뭐 다시 쿼런티인 해갖고 날려주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국산 소프트웨어들은 그런 기능이 되게 미흡하다. 정말 미흡하다. 네. 그래서 걸렸다라는 거죠. 여튼 진짜 안타까운 사건이 계속 터지고 있는데 진짜 여러분 이제 매번 우리가 그러죠. 이럴 거면 진짜 해외로 가세요라는 얘기를 계속 했는데 실제로 해외로 가세요. 그러니까 해외 거래소들은 너무 그러니까 안정적이라기보다는 국내 그러니까 인증하기가 되게 복잡하잖아요. 제가 국내 거래소들 한번 몇 군데를 가입을 했는데 개인 인증, 실명 인증, 그 다음에 은행 인증 이걸 다 해야 돼요. 3단계 인증을 다 거쳐야지 제가 어카운트는 생겨요. 왜 이런 그러면서도 제 원래선 보증을 못 받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세 번째는
SK 인가요? SK텔레콤입니다. 텔레콤. SK텔레콤 연구소죠. 저기 분당 쪽에 있는지. 네네. 네. 이쪽에서 인공지능 가속 솔루션을 내놨습니다. SK텔레콤 AI 가속 솔루션 개발. 서준석 PD가 갖고 있는 누구에 적용이 된대요. 지금 잘 쓰고 있습니까? 누구? 별로 안 쓰는 것 같은데. 쌍욕 하더니. 그런데 이제 뭐 일단 뭐 인텔이나 뭐 엔비디아 이런 가속 솔루션 개발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자기네 자체 서비스에 적용한 것은 구글에 이어 SK텔레콤이 두 번째다라고 했는데 이 근거가 뭔지 궁금하긴 해요. 두 번째라는 거,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미 자기네 여기가 코타나라든가 이런 데다 했는데 음성 비서 안 내놔서 자기가 두 번째라고 했는지 어쨌든 간에 이제 SK텔레콤은 이제 뭐 엔비디아나 인텔 하드웨어 시장에 진출하는 게 아니라 자체 AI 서비스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AIX 1.0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그 다음에 X 그 가속해서 그 X 이렇게 해서 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1.0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래서 1.0 누구에 적용하면서 서비스 용량이 5배 늘어나고 연산 속도도 20배 빨라졌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또 이 시장이 좀 재밌었죠? 어떻게요? 뭐 여러 군데 많이 하고 있죠. 인공지능을 그러니까 기존의 업체들 같은 경우들은 인공지능 연산이 기존에 그래픽카드. 그러니까 부동소점 연산이나 이런 거랑 좀 다르게 좀 특화된 연산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기존의 CPU에서 처리를 하게 되면 속도가 되게 CPU 전체의 속도가 되게 저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별도로 이제 GPU에 넣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GPU 쪽에 자기는 이제 그래픽 카드에 넣어서 그쪽에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머신을 만들었던 거고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볼타 GPU인 거고요. 근데 이제 방식들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세서 유닛 쪽으로 그러니까 만드는 곳이 있고 그게 이제 엔비디아가 대표적인 거고 이제 또 인텔 같은 경우도 이제 인텔뿐만 아니라 인텔 임선 회사들이죠. 네네. 뭐 이제 너바나 같은 이런 시스템들은 FPGA로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CPU에 알테라 같이 이제 해가지고 만들어서 FPGA 타입으로 만들어서 그걸 쓰게 되면 거기에 또 연산이 또 빨라지게 되고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별도의 에이직 칩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뭐 거기에 이제 연산에 맞게끔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이름이 구글 텐서플로우 유닛 이래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알파고 같은 거를 할 때 그 딥러닝 요즘 나오고 있는 머신러닝이나 이런 거 할 때 그 학습하고 추론 쪽에 되게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특화된 거를 만들려고 지금 노력들 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뭐 그 엔지니어들이 그 GPU의 병렬 처리 기능들을 활용해가지고 이 연산 작업이라든가 자기네가 이론적으로 해왔던 걸 적용했다가 깜짝 놀란 성능이 나오니까 엔비디아가 이제 초대박이 난 거고 근데 엔비디아 걸 계속 쓰고 있던 고객들에서 검토를 가만히 해보니까 그래픽 그거 중에 학습하고 추론하는데 너무 과한 시간이 쓰여지는구나. 그렇게 쓰여지는구나. 90%가. 그러면 저것만 특화돼서 처리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만들어내면 어떨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처럼 그래픽 카드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은 없지만 저 정도면 특화된 저 학습과 추론 쪽에만 집중시킬 수 있는 건 우리가 반도체 파트에서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거를 이제 뭐 FPGA 진영이라든가 지금 구글 텐서플로우 유닛 같은 이런 걸 만들면서 이제 내놓고 있고 보니까 이번에 SK텔레콤에서 이거 만드신 양반이 이제 이쪽 팀들이 있었나 봐요. 뭐 정무경 머신러닝 인프라 랩장인데 이분이 이력이 재밌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애들이죠. 그다음에 삼성전자에서 프로세서 설계를 한 분이래요. 이분이 이제 2년 전에 그 SK텔레콤 그냥 이쪽에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신러닝 인프라 랩이라는 게 만들고 나서 여기서 이제 자체 프로세서를 개발해 온 거고 보니까 거기 메모리가 하이닉스 거죠. 그렇죠. SK 하이닉스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원래 하이닉스에서도 메모리 CPU들 AP 같은 거 설계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단순 메모리 말고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팀들이 이제 관심 있으니까 반도체 시장에도 이게 머신러닝 칩이라든가 요즘 신경망 칩이라고 불리는 이런 거 관심 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이쪽은 아까 얘기했습니다. SK텔레콤 쪽 우리는 팔려고 내놓은 게 아니라 이거를 우리 서비스에 붙여가지고 연산 속도를 빨리 처리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체적으로 우리가 서버 인프라를 활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되게 막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AI 가속기?
연산 가속기라고 연산 가속기라고 뭐 이제 한글로는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칩 업체들이 판매하는 제품들이 대표적인 게 있고, 그게 이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자체 R&D를 통해서 만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엔비디아가 대표적인 거죠. 엔비디아 이제 GPU인데 드라이브 PX라든가 뭐 제슨 TX2 뭐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FPGA 뭐 자이링스나 그다음에 인텔 인선 알테라도 있고. 네, 그렇죠. 그리고 AG에서 뭐 이제 인텔 같은 경우는 이제 제온 FPGA 뭐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고, DPU라고 해서 따로 만들었잖아요. 애들이 딥러닝 프로세싱 유닛에서 따로 만들었고,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뭐 테슬라도 있는 상황인 거고, 뭐 AGIC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인텔은 또 너바나도 있고, 너바나에서 이제 뭐 IPU라고 그래서 또 발전해가지고 또 인텔리전트 프로세싱 유닛 또 만들고 있고, 뭐 되게 많아. 쪽은 이제 퀄컴도 들어가고. 그렇죠. 퀄컴에서도 뭐 자기네 모바일 쪽에 하기 위해서 또 개발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하다 보면 그때 또 이제 ARM도 이쪽 진영이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설계도는 내놓고, 그렇죠, 이쪽 그렇죠. 업체들하고 협력하고 있었고. 마이크로소프트 마찬가지도 뭐. 그렇죠. 서비스 쪽에서는 그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재밌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저기 최근에 그 개발자 행사 그렇게 하면서 야, 우리 구글 거보다 3배 빨라. 그리고 엄청나게 자기네 네트워크 병목 현상, 그 브레인 웨이브라고 하는 프로젝트도 공개하면서 우리 하고 있어. 그랬었고, 실제 서비스 회사에서 주목할 회사는 또 알리바바가 있어요. 바이두도 있고, 그러니까 중국 회사. 엄청 많이 이 하고 회사들이 또 그걸 갖다가 이미 서비스에서 내놓고, FPGA 파트로 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 이제 뭐 에이직처럼 좀 할지, 그건 공개는 안 했지만 이미 중국 회사들 서비스 프로바이더, 뭐 텐센트라든가 알리바바 클라우드라든가 지금처럼 이제 바이두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FPGA라든가 에이직 같은 걸 갖고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우리나라 업체, 클라우드 업체들은 없다. 뭐 근데 일단 SK텔레콤이 일단 자체 서비스에 일단 내놨다라는 게 저는 상당히 의미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건 삼성전자는 다 갖고 있었는데 왜 이런 걸로써 안 만들었을까 하는 의문. 그리고 항상 제가 맨날 그랬잖아요. 왜 반도체 기자들은 삼성 걸 안 물어보지? 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 라고 하는 자칭 반도체 전문 기자 제가 알고 있는데, 페이스북에다 쓴 지가 거의 1년이 넘었거든요. 애플이 발표했을 때 물어봤는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 라는 답장이 있었는데, 차마 그 기자 이름을 공개하진 않겠습니다. 좀 취재를 좀 해주세요. 삼성전자가 이게 어떻게 돼가는지. 근데 요런 게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 아까 말한 속도를 되게 빨리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자기 서비스 경쟁력 차원에서 뒷단을 그렇게 튼튼히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SK텔레콤은 자기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그 커다란 서버라든가 이거 연산을 할 수 있는 뒷단에다가 적용한 거고, 이제 이 앞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저기 누구죠? 애플은 자기 폰에다가 이미 10X 거기에 넣었었고, 화웨이가 또 새로운 제품이 까먹었는데 거기에다가 칩 넣었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뒷단과 앞단들이 계속 그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그 가속 관련된 칩, 신경망 칩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가속 칩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게 지금 이제 이 앞에로도 내려오고도 있고, 백단에서도 계속 발전하고 있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AI라든가 머신러닝 이런 나온 것들이 되게 더 빨리 진보하고 변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시장을 하고 있다는 거고, SKT가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 삼성도 놀고 있진 않고요. 아마 빅스비 2.0 나오잖아요. 빅스비. 왜 나오죠? 뭐 이거 저기에서 나오나 보죠. 9월에. 뭐 빅스비 그쪽에 포커싱을 두고 있고, 또 인공지능 연구소들을 각 지역에 세워놔서 뭐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아마 삼성은 자체 개발하진 않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기존에 있는 업체들 거를 갖다가 쓸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거기 안에 뛰어난 엔지니어들이 있는데? 뭐 뛰어나지만 딴 거 개발하기 바쁘니까 그냥 있는 거 갖다 쓰자. 뭐 나머지도 너무 돈이 많은데 그렇죠. 뭐 굳이 그것까지 굳이 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근데 시스템 LS 팀에서 보면 그거 하는 게 좋지 않나요? 뭐 시스템 반도체 팀 입장에서 보면 쉽지 않아서 그럴 거예요. 그게 뭐 여기 보면은 국내 업체들이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그냥 날로 먹는 게 아니거든요. 이 AGIC이라든가 FPGA 짜는 게. 근데 엑시노트라든가 그거랑은 그런 명품도 만드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그거랑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되게 그 만들었는데 엑시노트급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애플 거랑 이제 대등하게 해서 한다고 했는데, 딱 만들었는데 이거보다 더 올라와요, 성능이. 퀄컴에서 만든 것보다 떨어지고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또 처음이죠. 뭐. 여튼간에
어쨌든 아니 뭐 이런 업체들 것도 살 수도 있겠죠. 네. 또 뭐 삼성이 또 돈이 있으니까 인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뭐 가을에 나오는 폰은 이제 노트 10인가? 노트 9이죠. 9인가요? 네. 노트 9에 과연 그 칩이 들어가는지 네. 왜냐면 신경망 칩 관련돼서 거의 얘기를 잘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내용이 들어가는지 한번 이제 또 그거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일단 통신사가 인프라 뒤에다가 이런 걸 만들었다는 것도 네. 아마 그런 인력도 하고 자기네가 SK 하이닉스가 있으니까 네. 서비스에 이제 시너지를 내려고 이렇게 준비하는 거 어떻게 보면 되게 재밌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통신사가 저런 걸 왜냐면 통신망에도 여러분 실제 저런 게 많이 들어가요. 네. 네트워크 메시징 처리라.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분들은 지금 누구라는 어떤 서비스에 적용합니다라고 했지만 향후에 이런 기술들을 계속 연구하다 보면 저희는 5G가 됐건 뭐였든 간에 그런 데에서 이제 나오는 서비스들한테도 약간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예전에 이게 장비 업체들의 영역이었는데 이게 이제 통신사들도 들어갔을 경우 이 떠오르는 영역에서는 자기네가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말로는 안 판다고 하는데 그렇죠. 파는 것도 다른 이슈긴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홈 IoT 기기들이랑 뭐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이제 이 통사들이 보는 입장이랑 좀 많이 다르긴 한데 이 통사들 입장이랑 제가 볼 땐 저거 갖고 나서 이제 글로벌하게 팔려면 쉽지 않아요. 아니, 뭐 당연히 쉽진 않죠. 일단 또 다른 일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 누구가 잘 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런 시도가 재밌게 나왔다는 거. 네. 향후에 이제 뭐 나중에 그런 관심 있네요. 만약에 네이버가 되게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네. 과연 거기도 이제 글로벌 벤더들 걸 갖다가 아마 테스트를 계속 하고 계실 텐데 그렇죠. 그렇게 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반도체 쪽 에직도 좀 관심 있어 하는지. 보도자를 못 받으니까? 아니, 보도자를 문제가 아니라 뭐 어찌됐든 누구가 제일 평가가 안 좋았잖아요. 모르겠습니다. 누구가 제일 평가가 안 좋아서. 근데 이제 갑자기 붐업에 있었던 그 스마트 인공지능 스피커가 요즘 판매가 격감하고 있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었죠. 어차피 곁다리 그 캐릭터 사려고 캐릭터 얻으려고 스피커를 산 거기 때문에 네. 그죠? 오늘 한 주간 또 간략한 뉴스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할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일단 다른 뉴스를 하다 보니 지나가게 됐네요. 6월은 진짜 호국 보훈의 달인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주는 6.25도 있었던 주네요. 그 다음 주는 또 재미난 분을 내가 또 남북 문제에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요. 북한 전문 기자를 제가 북한 IT 전문 기자를 섭외했습니다. 북한의 IT 소식 원래 지난주 나온다고 했다가 싱가포르 갑니다 했다가 날랐다가 이번 주 나옵니다 했다가 지금 더비체인? 네. 거기 행사 도와준다고 또 빵꾸 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엔 꼭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이거 끝나고 회의 끝난 다음에 그 인간이 하는 대로 가서 잡아오려고 하고 북한 IT 이렇게 관심을 다음 주에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한 주 또 건강히 잘 지내시고요. 네. 허리 다치지 마시고 어디에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한 주 즐거운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늘 개로 다시 끌려갈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살아서 만나요. 안녕. 도라이브 테크 수단은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한 댄디한 화상회의 서비스 구름이 행복창업지원센터 SK서울 캠퍼스와 함께합니다. 후원 문의는 테크수다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 주십시오.